오늘 주제는 그 코로나 감염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방송 시간이 7시인데 7시가 조금 애매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음, 아예 조금 빨리 하던가, 2시나, 1시나 2시 사이에 빨리 하던가, 아니면 한 8시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늦게 하던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7시가 조금 애매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로나 감염 요거에 대해서 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7시 5분 정도에 시작을 해볼게요. 네, SKGR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뭐 거의 뭐 6만 명에서 바로 9만 명 넘어섰죠. 이제 오늘도 또 갱신하겠죠. 네, 시원한 바람님 반갑습니다. 네. 손가미님 반갑습니다. 네. 아, 소문 듣고 오셨어요? 네. 아, 소문 듣고 오셨군요. 이쪽으로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잘 정리되요. 네, 7시 5분 됐네요.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월 26일, 2022년 2월 16일, 네, 2022년 2월 16일 라이브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옛날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신종 플루가 발생했을 때 막 난리도 아니었죠. 음, 그때에 비하면은 오히려 지금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그때가 더 난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1차 진료를 하면서 독감 환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었던 해가 있었거든요. 그게 2019년도에 19년도 12월, 1월에 막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뭐 전담 뭐 병원들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2019년도 뭐 요런 때 2018년도 19년도 이런 때는 이제 1차 진료 기관에서 내과나 뭐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등에서 환자를 치료를 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었었는데요.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예. 독감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이제 독감하고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뭐 난리가 아니었는데도 잘 극복할 수 있었고요. 예방접종도 하고 또 치료제도 있었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뭐 말로는 독감의 2배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감 자체도 그렇게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2배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겁먹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면역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방역 패스도 풀릴 수밖에 없고 어, 계속 방역 패스로 백신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면 대부분 상식적으로 독감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는 현재 코로나 감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집단 감염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고, 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집단 감염으로 해서 자연적인 감염이 생기면서 어, 항체 형성이 되고 코로나에 대한 우리 인간이 적응을 함으로써 풍토병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건데 이제 그 사이 동안에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뭐 80대나 90대 그런 고령의 어, 고령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그런 분들은 특히나 좀 더 각별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번 사태에서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뭐 그거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그런 관리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도 좀 고민하던 차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위산저하, 뭐 장내세균충, 장누수, 중금속, 환경오염 뭐그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면역하고 관련이 있지만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도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 세균, 그 특별한 그런 급성 감염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능의학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은 좀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영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도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코로나 감염 전하고 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 전에 최대한 안 걸리는 게 좋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가면은 언젠가는 저도 걸릴 것이에요. 지금 뭐 말로는 9만 명, 이제 뭐 이제 10만 명 요번에 오늘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검사 건수 자체가 좀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만 명 이상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점점점 이 상태로 가면 거의 3개월 안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감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폐렴에 걸려서 그 사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잘 알고서 이번 사태를 잘 넘겨야 될 것입니다. 감염 전 대비는 그 마스크 착용을 당연히 잘 하셔야겠죠. 예, 좋은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체온을 항상 좀 따뜻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뭐 슬리퍼 신고 양말도 안 신고 걸어 다니고 반팔 입고 뭐 대충대충 이렇게 슬리퍼 끌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순간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면 백혈구 활성도가 떨어져서 바이러스 감염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체온 유지를 잘 유지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시 넘어서 뭐 이렇게 자는 습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취침을 해서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잘 수 있는 수면 패턴을 잘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외부 활동 자제해야겠죠. 음식 중에서는 음식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자꾸 면역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뭐 그런 음식은 뭐 당연히 패스트푸드, 뭐 정크푸드 이런 가공식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요즘 시대에선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 외에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라고 해서 저번에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영양제를 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자세히 보실 분은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기억이 잘 안 나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요 책에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전문의가 처방하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라는 책을 가지고서 제가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추천하는 영양소들이 뭐 다른 허브 제품이나 뭐 유산균 관련된 제품도 있었지만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는 A, B, C, D, E 그리고 아연, 셀레늄, 글루타치온, NAC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A, B, C, D, E, 아셀, 아셀, 낙. 그렇죠? 쉽죠? A, B, C, D, E, 아셀, 낙. 글루타치온은 먹는 거는 저는 추천을 그렇게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N아세틸 시스테인 가래 약이기도 한데요. 요거를 이제 평상시에 이제 코로나 감염이 걸리기 전에 잘 챙겨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거 C하고 D, 아연 제품을 잘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뭐 단위는 한 2,500에서 한 5,000 IU 정도 드시면 좋겠고요. B는 뭐 멀티비타민 B군을 B1부터 시작해서 B12까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하나 정도 드시면 돼요. 뭐 B1을 따로, B2를 따로, B12를 따로, 뭐 B9을 따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그런 건 추천하진 않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도즈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2에서 3g을 하루 한 3회 정도, 3회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 D는 한 5,000 IU 정도 드시면 되는데, 그 체중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죠. E는 뭐 한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400 IU 정도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연은 한 15에서 20, 30mg, 셀레늄은 한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드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NAC는 뭐 200mg 정도를 뭐 한 3회 정도 이렇게 드실 수도 있겠죠. 200에서 400 정도를 한 3회 정도, 한 캡슐 정도 이렇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뭐 잘 한번 전에 했던 내용인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쉽습니다. A, B, C, D, E, 아셀, 낙. 그죠?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했던 영상이 또 있죠. 비타민 D가 혈액 검사를 해서 4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왜, 왜 40 이상이었죠? 40 이상인 이유는 40 이상이 되면은 독감이나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발생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치를 40 이상으로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한 15 전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렇게 40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고용량을 비타민 D를 한 35,000 IU씩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주사를 한번 20만 IU나 뭐 이런 10만 IU짜리 주사를 한번 맞고 그다음에 D를 이렇게 5,000 IU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루 용량입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비타민 D를 40 이상으로 유지하자. 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뭐 제품은 각자 알아서 드시면 돼요. 뭐 저는 저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제가 먹고 있는 거는 ADE, K2, 요거는 K2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AD,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요건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요거는 아연하고 셀레늄, 용량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요거는 NAC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 닥터덕 원장님께서 추천했던 뭐 미유아르 제품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르기닌 제품이 있는데 아르기닌을 제가 따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거의 매일 챙겨 먹고요. 그 위에도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먹고 있는데 적당한 제품들을 구성을 해서 잘 챙겨 드시면 되겠고요. 저희 환자분들은 아마 이거 본인 이거 평소에도 제가 영양치료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드시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치료도 하시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도 이렇게 키우고 있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가 걸리기 전에 네, 저런 관리들을 잘 해주시고요. 네, 코로나가 이제 감염이 의심이 될 때,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목이 아픈데, 좀 몸살이 있는데,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기침 가래가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런 감염자 수가 폭발하는 시기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충분히 앞에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준비하셨다면은 특별하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경증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거나 쫄 필요 없고요. 어, 자신감,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셔도 안 되겠죠. 이런 의심이 될 때는 일단은 진통소염제나 그다음에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복용을 해서 그 몸살과 열을 조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 뭐 기침가래 콧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뭐 감기약을 추가로 이렇게 복용을 할 수 있고요. 뭐 노란 가래가 나온다든가 뭐 인후통이 상당히 심하거나 그 편도 주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치료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생기는 게 문제거든요. 그 2차 세균 감염이 따라올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항생제를 조금 써야겠죠. 예, 그래서 근처 병원에 가셔서 항생제를 뭐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복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전히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D, E, 아연, 셀레늄, 그다음 NaC, 요거는 뭐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다르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5000 IU짜리를 5000 IU짜리를 7알, 그러면 35,000이죠? 35,000 IU가 되는데 요거를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야 이거 큰일, 이거 먹고서 뭐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나 이거 뭐 죽는 거 아니야? 뭐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거 전혀 그럴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주사로 이렇게 팔에 엉덩이에 이제 비타민 D 주사를 맞는데 그게 뭐 20만 IU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두 개를 맞으니까 40만 아이를 주사로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는 그 이상 흡수되기도 어렵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 증상이 의심될 때는 비타민 D를 한 7알 정도 33만 5천 IU 정도를 한 일주일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D를 이제 한 알 정도 드시면 되겠죠. 그렇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아까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g을 하루 이제 3번 먹으라고 했었잖아요. 3번 드시라고 했는데 요거를 저는 이제 3번이 아니라 이제 6번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깨어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어, 한 6번 정도, 거의 뭐 저는 6번 정도를 추천해 드릴 수 있고 거의 2시간마다 한 번씩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감기 증상이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거의 2시간에 한 번씩 2에서 3g을 섭취를 하시고요. 만약에 설사를 한다, 그럼 용량을 좀 줄여야겠죠. 설사하지 않는 이상은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C 요구량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먹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제일 좋은 거는 병원 가서 그냥 수액으로 한 방 딱 한두 번 맞는 게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니까요. 뭐 병원에 가시기 전이라도 집에서 이렇게 챙겨서 드시고 가루약이 조금 속이 너무 쓰리거나 너무 신 경우에는 캡슐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구비해서 비타민 C를 충분히 보충을 해주시고 비타민 D도 충분히 보충을 해주신다면은 어지간하면은 큰 문제 안 생기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폐렴으로 그 뭐 아이라든가 자녀분이라든가 뭐 다른 가족들 중에서 이제 어떤 이런 코로나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폐렴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안 넘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방심하다가 이게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요 폐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폐렴 증세가 보이면은 뭐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응급실이나 뭐 외래 진료가 없는 데는 응급실로 가셔야겠고 입원 가능한 병원에 응급실 또는 입원 가능한 병원에 낮 동안에는 이제 외래로 호흡기 내과나 이런 외래로 가셔서 입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렴 증세 기미가 보이면은 검사를 받으셔야겠어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폐렴 증세는 의심 증상하고 이 징후가 있어요. 일단은 딱 보면은 사람이 너무 아파 보이죠, 이렇게. 전신쇠약. 딱 보면은 기운이 없고 막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정신쇠약, 제네럴 위크니스라고 하는데 그런 게 딱 보이면은 코로나가 걸렸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폐렴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란 가래가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나오고 기침도 상당히 심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열도 38도 이상, 특히 39도 이상 고열이 지속이 되겠고, 그리고 그 숨이 차는 증세가 있으면은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숨 쉴 때 쌕쌕거리거나 걸걸한 소리가 나는 경우 또 그런 거를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은 이런 게 뭐 이 중에 몇 개 있으면 돼요. 뭐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보이면 보일수록 그 폐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입원 치료를 하셔야지 생명을 잘 유지를 할 수 있겠죠. 예. 안 그러면은 이제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빠져가지고 뭐 중환자실로 가게 되거나 뭐 이제 사경을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폐렴 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조기에 검사를 받고 입원을 해야겠죠. 뭐 혈액 검사 가면 이제 혈액 검사도 해야 될 거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서 입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증세가 어, 있는 경우에는 폐렴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주변 가족들 중에 이런 증세가 있으면은 얼른 가까운 그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서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그리고 청진 등의 검사를 해가지고 입원 치료를 받는 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음. 코로나 대비 필요한 장비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체온계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막 체온계,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한다면 여기 또 고장 날 수가 있잖아요. 고막 체온계가 또 사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겨드랑이 체온계도 하나, 이것도 한 10,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거든요. 이거 하나 사서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 요거를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셔가지고 음, 이제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니까요. 하나 사시면 좋겠고 갤럭시 워치 4인가 뭐 거기에도 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얼마나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몰라서 또 고가의 장비이기도 해서 그렇게 그쪽은 쉽게 추천해 드리지 못하겠어요. 청진기는 뭐 의사가 있어야겠죠. 예. 일반 사람들은 이걸로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도 청진기를 하나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보시면 이게 고막 체온계 꼭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겨드랑이 체온계예요. 요것도 하나 준비하시고 또 저희 병원에는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하고 맥박을 볼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상당히 고가니까 일반 가정에서 구비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장비니까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쓸 거고요.
뭐 청진하는 것도 이제 저 같은 의사들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간이로 손가락에 끼워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인데 이제 손톱 쪽에다가 그 센서를 위치를 시켜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에 쪽이 이렇게 99, 뒤에는 이제 맥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는 99%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99%가 잘 나오는지, 이게 점점점 떨어지는지. 근데 이 손가락, 그 손톱 위에 그 센서를 놓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손톱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거나 피는 과정 중에서 접촉이 잘 안 되면서 수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검사 그 센서의 위치에 따른 오류인 건지 이 사람이 진짜 호흡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거는 잘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접촉된 손톱 부위를 잘 확인을 해서 잘 이렇게 센서와 잘 위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위치 변경을 조금씩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95%가 정상인데 이게 이제 아니 99%가 정상인데 뭐 95%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90% 이하로 떨어진다.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게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뭐 98, 97, 98, 99 이상 잘 유지되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이게 이제 90 가까이, 9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호흡곤란이 심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 이런 장비 지금 뭐 인터넷으로 보니까 7,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주문을 해서 환자들을 나눠 드릴까 하고 주문을 했는데 제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저희 병원에 있는 이 장비 100만 원짜리하고 요거 7천 원짜리 구매한 거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요. 쓸만한지 확인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한 2만 원짜리 정도는 뭐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하나 봐볼게요. 동영상이 네,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손가락에 껴가지고 그 센서와 손톱 부위를 밀착을 시켜서 측정을 하면 되고요. 왼쪽 SpO2가 산소 포화도고요. 오른쪽에 BPM 81이 심장 뛰는 횟수입니다. 왼쪽 산소 포화도가 뭐 99, 98% 정도 나오면 정상으로 보고요. BPM 그 맥박수는 60에서 90 사이 정도 되면 정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폐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95 이하로 떨어지면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험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하나 구매해서 그 폐렴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씩 체크해서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95 이하로 떨어지면서 기침 가래가 심하고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폐렴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꼭 입원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소 포화도가 나와서 요 수치가 이제 숨 쉬는 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충분히 음,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잘 작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숨을 참으면은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숨을 참으면은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떨어지면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이 장비를 착용을 하시고 장비를 착용을 하신 다음에 장비를 착용을 하셔서 숨을 참으면은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거고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숨을 잘 쉬시면은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인지 아닌지 미리 그 쓰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어,
요 제품을 한번 테스트를 미리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적당한 제품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꼭 구매하셔가지고 상비 그런 의료 기구로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환자분들은 적당한 제품을 제가 구매해 놓을 테니까요. 병원에 오시면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예, 이 방송 보신 분은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하나 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좀 더 뭐 비공식적인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질문을 받을 건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이후의 내용은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